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조 부촌이자 신흥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의 재건축 단지가 올해 시공사 수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만 20%에 달하는 초고령 행정동이라는 점인데요. 입주민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의료 서비스를 수주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에 발맞춰서 빠르게 투자처를 찾는 일이겠죠. 그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가이드 화요일의 남자 만나보셔야겠죠.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비바람 불고 막 우박 내리고 정말 장난 아니었던 서울 날씨였습니다. 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날씨였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날씨였는데 제가 그 날씨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부동산 시장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주말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제가 말씀드렸던 날씨처럼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제가 그 갈피를 잡아드릴 수 있는 부동산 가이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팀장님만 그런 생각하신 게 아니었네요. 저도 주말에 그런 생각 똑같이 했거든요. 저희의 직업병인가 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또 팀장님이 기분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시고 밝아 보이시는데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세미나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10명 남짓으로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거의 인원 제한을 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상급지 위주로만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성비 높은 아파트는 어디냐, 그리고 속도 빠른 재개발 투자처는 어디냐, 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남 3구라든지 한강변 일대 벨트, 한강변 벨트,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저희가 목요일 오후 2시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아주시거든요.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도 분주하게 움직이시나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한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 지금 화면 아래에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 상시 좌측 상단에도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고퀄리티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갈팡질팡하시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성공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와도 같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갈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고 그리고 이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양극화라는 문제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양극화라는 것은 지금 서울 안에서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하죠. 강남과 강북 그리고 외곽과 내륙 지역의 양극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 그 급지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양극화라는 건 결국엔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겠죠. 집값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고 특히나 이건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소득층이라고 하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역 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제가 서울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문제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안에서 더 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미분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공급 과잉이라고 해서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히나 이 지방 미분양은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전에 계획을 해놨던 것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공급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 보니까 결국에 과잉 상태로 접어든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임대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전월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전세는 애초에 씨가 마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로 가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이후에 그리고 빌라 전세 사기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덕분에 월세로 전환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를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환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월세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월세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전세가 낮아졌습니다. 이 전세가 낮아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전세 사기 이후의 대처,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증보험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세를 내주는 임대인들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지금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시장의 변화가 가져다줄 변화, 결국에는 매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2.75%입니다. 3%에서 0.25%를 내린 상황인데요. 사실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기준금리인데 부동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대출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준금리를 0.25%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은행에서 그만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아직 3%에서 4%, 3% 후반대에서 4%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예금이죠. 예금의 금리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상황인데 대출 금리는 지금 낮추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은행이 돈 벌려고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대출 규제, 지금 스트레스 DSR이라는 그 규제를 이제 7월 달에 규제를 전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기존에 지금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는데 제한을 두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규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 규제를 못해서 안달인 나라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다주택자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다주택자가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테고 특히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억울한 부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더 억울한 사람들은 지방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규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종부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수와 시장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을 하나 딱 놓고 몇 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뭐 지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0번에 육박할 정도로 정책을 바꿨었던 적이 있고 이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완화하려는 추진을 했었는데 이 추진이 결국엔 무산이 되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었다. 지금 가중된 상황 속에서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됐고 조기 대선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다음 정권에서 해소가 빠르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핵심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매번 이 숫자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이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8,383만 원이라는 숫자와 밑에 2,103만 원의 숫자를 주목하시면 좋은 게 하급지로 분류되는 뭐 노원, 구로, 중랑, 금천, 강북, 도봉 이 라인과 지금 가장 맨 위에 있는 서초, 강남 라인 이 두 개가 가격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 2,103만 원이라는 숫자가 예전에는 얼마냐? 2,100만 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3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3만 원밖에. 근데 이 8,383만 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몇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평당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곱하기 34를 해서 34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200만 원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얘는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얘는 몇 천만 원 오르는 사이에 얘는 불과 몇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화된 내용이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양극화를 좀 살펴보자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서울이 평균 매매 가격이 약 13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경기, 뭐 세종, 제주, 인천, 뭐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서가 이제 나열이 되는데 이게 수도권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이런 시들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랭크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이제 좀 반대죠. 그러니까 특히나 가장 맨 꼴찌인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채 2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등은 있고 그리고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가격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북에 이게 채 2억이 되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3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방과 서울 간의 평균 매매 가격 차이가 벌써 6배 이상. 그러니까 거의 7분의 1 수준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올려가지고 여기에 맞춘다. 이 13억을 내려서 2억에 맞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매매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 앞뒤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등이 없어야만이 가장 베스트인 장면인 거거든요.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이 매매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차등이 이렇게나 많다. 이런 걸 좀 한번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죠. 특히나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서울 빌라와 아파트의 매매 평균 가격을 표로 환산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3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빌라 가격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이 1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에 빌라는 한 3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비율이었어요. 근데 이쪽
맨 끝단을 보시면 25년도에 들어서는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라는 거죠. 기준을 16억으로 잡았을 때 4분의 1 토막이라고 하면은 빌라가 4억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빌라도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밑단을 보시면 얘가 우상향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정도의 수준의 미미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이 빌라와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라는 거. 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역이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의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미분양이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살펴봤더니 경기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14,000호 정도가 지금 미분양 상태인 거고 특히나 이 경기도 안쪽권이 아니라 바깥쪽, 외곽 쪽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1,000호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미분양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라고 하면 서울 안에 미분양이라고 하면 먹을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울 안에서 미분양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들 중에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일단 그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로또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로또 미분양, 뭐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가격이 싼 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전국에 하나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먹거리는 많이 떨어졌다. 일단 그걸 먼저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특히나 아랫지방으로 많이들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에 공급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공급 정책이 별도로 마련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곳이 세종이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곳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 또 재밌으실 거예요. 미분양 그래프를 좀 가져왔습니다. 1년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미분양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작년 5, 6월쯤이었거든요. 근데 이 뒷단에서 보시면 또 23년도에도 미분양 물량은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일반적으로 미분양 물량이라고 하면 보통 가격이 좀 이제 안정화가 되는 시기 때쯤에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적게는 3만 호대에서 많게는 5만 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게 한 대략 6만 5천 호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바닥이요. 지금 7만 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3만 호는 너무 적고 5만 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더 있느냐 해서 봤더니 대략 30에서 40% 가까이 더 많다라는 거죠. 미분양이 아직 적체이고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 이런 걸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미분양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월세 시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의 먹거리가 되지 않고 지금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이언트, 그러니까 공룡들이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특히나 글로벌 부동산 업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원래 민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양질의 주택을 그냥 이제 관리도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입자들을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이제 적당히 이제 세를 받아먹는 그 그림이 가장 베스트인 건데 문제는 이들은 사업의 영위와 이익을 위한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익 집단이 지금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진출했을 때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특히나
이들이 원래 어디를 투자했었냐면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뭐 CBD, YBD, GBD라고 하는 그 중심 업무 지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심 업무 지구 안에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 사무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인데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그 월세 시장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공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국가를 살펴보시면 미국, 영국, 홍콩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손 붙잡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 주택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월세 비중 증가가 가장 큽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바로 뒤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월세 비중이 높은 나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을 살펴봤을 때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떤 렌트를 취하고 있느냐. 전세가 우리나라하고 또 한 나라가 있죠. 뭐 한 나라가 더 있는데 전세 시장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냥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의. 근데 이 전세를 지금 거의 없애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월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민간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업들이 먹는 거겠죠. 특히나 이 강달러 상황, 오늘 달러가 좀 많이 오늘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최근에 뭐 1,48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강달러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경우에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자기네 나라들로 가져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원화 가치는 낮지만 이걸 다 가져가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서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이 강달러 상황이 유입량이 늘어나게 하는 매개가 된다. 이 유입량이라고 하면은 원화가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1,000달러를 예를 들어서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140만 원입니다. 원래는 1대1 비율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1대 1.4인 거예요. 우리는 40%를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돈을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부동산을.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특히나 서울 수도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기업형인 거죠. 기업형. 이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이제 외국 자본을 끌어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요. 야금야금 먹더니 일정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 없이는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시장을 전부 다 독과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동산의 30%에서 40%를 차지했을 때 임대료를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나는 그냥 싸게 빼가지고 뭐 할래 이게 아니라 대부분 시장에서는 그 가격에 따라 맞춰요. 비슷한 그런 또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임대료 상승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대 수익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원화를 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임대 수익이 그냥 다 전부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 되는 거죠. 원화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고급 임대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인 빌라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지어도 좀 큼직하게 짓는 거예요. 그 상업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준주거 지역 이런 쪽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어서 이런 것들을 세대수를 가장 많이 빼고 흔히들 닭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좀 고급화 전략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들이 월세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특히나 1인 가구, 단독 가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독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당연히 더 좋은 것, 돈을 10만 원, 20만 원을 더 쓰더라도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층 주거지들이 있거든요. 저층 주거지나 아니면 값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사는 분들이 누군가요? 원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 근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거기서 지내시고 계시다가 이런 것들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거기에 인프라가 생기고 뭐 좋아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둥지내몰림이라고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저도 저희 가족도 집이 없이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집 없을 때랑 집 있을 때랑 너무나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주 안정성, 주거 안정성 이런 것들은 내 집이 있을 때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셋방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셋방살이를 살면서 이거를 영위할 수 없고 항상 불안에 떠는, 그러니까 항상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꼭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이요. 특히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은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나 1주택자인데 그러니까 적당히 월급을 받아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은 있는데 그 벌이가 좀 시원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알뜰살뜰 잘 모으셔서 생활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노후나 자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줘야 될까?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뭐 펀드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코인도 많이 하시고 다 하시지만 가장 안전한 거는 부동산이에요. 왜?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이외에는. 천재지변으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땅은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 땅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동산에서 가격 상승을 하게끔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뭐 외부 요인 이런 게 아니라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내가 40대에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뭐 아니면 30대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걸 대출금 갖고 여기서 끝낼래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을 부리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라든지 2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한 채 더 보유해서 주거 안정성, 자녀들을 위한 주거 안정성,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한 것들. 그러니까 차익을 얻음으로써 이거를 차익을 얻고 나서 내가 노후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들으시면서 투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투기라는 것은 결국엔 타이밍에 맞춰서 던지는 행위를 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투자 방법입니다. 시간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이거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세미나 오신 분들 대다수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부동산으로 꽤 많이 버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전국에 뭐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라고 했을 때 서울 안에만 가지고 계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강원도, 막 뭐 어디 뭐 전라도, 뭐 부산, 뭐 이렇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다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 서울에 안에 넣어놓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상급지에 넣어놓든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똘똘한 한 채를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생각은 있으신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행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가신 분도 지금 계속해서 찾아다니십니다.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 꼭 애매모호하고 어설픈 것들 정리하시고 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똘똘한 한 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죠. 갈 수만 있으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상급지를 가셔라. 이거는 그냥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있는데 나는 이 10억을 다 쓰지 않고 한 6억에서 7억만 쓰고 2, 3억은 뭐 좀 이제 이거 뭐 쓰고 저거 쓰고 이 생각을 하시지 마셔라.
갈 수만 있으면 상급지에 먼저 들어가시고 나서 그 안에서 시세 차익을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급지에 못 가서 중상급지에 들어갔는데 가격 차이가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취등록세 한 번 더 내고 또 가야 돼요. 이 취등록세 무시 못 하거든요. 뭐 좀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몇 천만 원이 그리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25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취등록세가 한 8천만 원 조금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또 8천만 원을 또 들여가지고 또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냐. 그때 가서는 또 8천만 원이 아니겠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 꼭 주목을 하셔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대한 문제잖아요. 시간, 부동산. 얘네는 돈을 투자하긴 하지만 결국엔 시간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사업. 어찌됐건 사업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합이 있는 것이고 조합장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내가 직접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하지 않는 이상은 돈 넣어놓고 그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데 결국엔 이 시간이 나중에는 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 시간을 활용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4년에서 5년이면 다 정리될 것들을 막 8년, 10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상급지에 입성하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겠지.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위가 나와 있어요. 서초, 강남, 용산, 송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당 가격이 높은 상급지라고 이미 인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특히나 이 서초, 강남 아랫단에 바로 용산, 송파가 있지만 이 가격 차이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여기 들어가실 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교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지뢰밭 같은 게 보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이 좀 늘어난다든가 연장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GTX-C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고가 발생을 했죠. 거기 이제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테고요. 그리고 뭐 GTX-A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있으면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교통 호재들에 대한 부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GTX-A 같은 경우에도 파주 운정신도시 뚫릴 때 뭐 기대감에 부풀어서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꺾임새가 있지만 다시금 올라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교통 호재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결국에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들이 가격이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6억이었고 얘가 3억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9억까지 못 가더라도 얘가 한 7억에서 8억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 3억밖에 못 버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4억에서 5억, 많게는 6억까지도 벌게 되는 상황인 거죠. 똑같은 돈을 들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얘가 돈을 더 많이 주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편차는 여기가 더 높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수익을 더 벌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곽적으로만 치우쳐서 보시진 마시고 그러니까 그 안쪽의 가격과 바깥쪽의 가격을 고루고루 비교하셔서 과연 어디가 합당한 선택인가, 얼마만큼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급지 가실 수 있는 분들에만 한정입니다. 여기 맨 윗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에 넣을 수 있는 파이만 있으시다고 하면 무조건 이쪽을 가장 우선시 두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교통 인프라.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GTX거든요. 광역 도시철도. 그러니까 광역, 그 외곽에서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에 먼저 눈여겨보시고 특히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역세권. 역하고 얼마나 가까울까. 버스 정류장 가까운 거 좋죠.
근데 지하철역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절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을 때 역세권 개발에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특히나 복합 개발 사업. 이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붙이던 간에 결국엔 복합 개발 사업이 되는 건데 하나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근데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들이 어디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예정 지역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진행 중인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참 깜깜이로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곧 임박한 예정 지역 같은 거를 접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게 1원칙입니다. 특히나 이 복합 개발 사업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마이스,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역 일대라든가 용산 이런 쪽이 되겠죠. 특히나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합 개발 사업판이 많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서울에는 한정이긴 하지만 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결국에 이건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추진지역, 후보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 곳들을 진짜 선정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보지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추진 예정지, 추진지 이런 것들은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말주변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 예정지, 그 예정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곧 임박한 사업 예정지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아직 깜깜이 한참 남아있는 그런 예정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곧 다가올 몇 개월 안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이 중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인근을 왜 투자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주 및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리를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뿔뿔이 흩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분들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는 지금 사업이 3년 정도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난 강원도에 가 있을래. 아니야 나는 울진에 가 있을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삿짐 들고 그냥 주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이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지역들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월세, 매매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뭐야 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보십시오.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케이크는 아파트인 거예요. 케이크는 아파트인데 얘는 뭔가 되게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든 거를 재건축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걸 더 멋있고 예쁘게 만들고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얘가 3만 원이라고 하면 얘는 한 5만 원, 6만 원 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를 빠르게 만드는 건 결국엔 신속통합 계획이에요. 제 케이크로 비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케이크를 아파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뭔가요? 조각 케이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얘를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왜 모아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케이크를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케이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얘가 조각 케이크라고 해서 조각이 나 있다 해서 얘를 아파트로 보지 않나요? 안 보나요? 보잖아요. 다 하나의 아파트입니다. 단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 근데 결국엔 핵심은 뭐냐면 이 아파트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단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조각 케이크도 하나의 통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근데 단 그런 건 있겠죠. 모아타운 지역에서 뭔가 하나씩을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구역이라고 정해놓으면 1, 2, 3, 4구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3구역이 안 한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럼 얘 아파트가 아닌가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이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케이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런 개발 사업에도 정비 사업에도 눈여겨 보신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굉장히 해안을 얻고 좀 더 움직이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문제점부터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서울과 서울 외 지역 또는 서울 내 이 양극화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 간의 이제 매매 격차가 매우 큰데 공교롭게 현재 서울에 재개발돼야 하는 곳 또 재개발을 기다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재개발지의 빌라를 좀 노린다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참 괜찮은 전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무작정 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알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의견 나눠보시면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 세미나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도 나눠보시고 플랜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볼 텐데요. 역시나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문자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32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아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아타운 현장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현장들이 전부 성공할 수 있을지 모아타운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 재개발이 쉽게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모아타운은 어떤지 저희가 또 강의 말미에 모아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함께 또 이어지는 상담 같거든요. 현재 이 모아타운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규모가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크게 중규모, 대규모, 중대규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계획했을 때는 굉장히 이거 괜찮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면서 좀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죠. 무슨 문제점들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율, 이게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온다 그러면은 모아타운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강북구 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착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아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눈에 보이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모아타운을 추진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는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저층 주거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서울특별시 조례라든지 시행령 등을 고쳐가지고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서울시에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공급량을 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건물 중에 하나죠.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모아타운 안 하고 그 너네 집 다 허물고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와 우리 빌라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아타운이 지금 100개 이상 선정이 됐거든요, 후보지가. 이게 지금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시냐면 뉴타운 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뉴타운 한번 그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금 20년, 많게는 뭐 30년 가까이 지금 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얘도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얘가 되겠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겠죠. 근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안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장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기 내에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후보지들 중에 속도가 빠른 애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진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모아타운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보완할 거거든요. 이걸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아까 케이크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 구역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한다 그러고 얘네가 한다 그러면은 얘네만 만들어줘요. 아파트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한다고 하던 애들도 옆에서 공사 분진 생기고 막 뭐가 문제가 생기고 아 쟤네들이 막 갑자기 뭐 건물들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확 바뀝니다. 아 쟤네도 저렇게 바꿨는데 우리도 좀 해야지 라고 해서 얘네도 아파트를 원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특히나 막 구역 지정을 다 받아놨는데 막 해제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뭐 안 된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단독, 다가구, 그러니까 통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비율들이 좀 높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세입자 뭐 이주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마련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리고 인식을 시켜주신다 그러면 이분들도 동의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모아타운 제가 현장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동의를 잘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급지에서 하는 모아타운과 중급지에서 하는 모아타운과 상급지에서 하는 모아타운이 과연 수익률이 똑같을까? 수익률만 가지고서는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먹는 파이,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고 2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고 3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아타운 하는 거랑 하급지, 뭐 노도강이라든가 금관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모아타운 후보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갭 투자가 1억대 전후일 겁니다. 그런 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신축을 받는 것과 아니면 강남 일대라든지 아니면 성동구라든지 아니면 마포구 이런 데에서 받는 것들 용산구에서 받았을 때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답은 나옵니다. 아 무조건 돈이 있으면 상급지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중급지 하급지 가시는 거고 돈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뉴타운에서 뭐 아니면 좀 뭐 모아타운 빠르게 진행되는 데에서 신속통합기획 빠르게 진행되는 데에서 가격이 조금 더 높은데 속도가 빠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는 좀 이제 돈을 더 주고서라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금방 지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저희가 세미나에서 항상 이런 것들 말씀드리니까 목요일 오후 2시거든요. 그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층주거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모아타운 잘 눈여겨보실 텐데 선택이 중요한 거 아시죠? 선택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세미나 설명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팀장님. 네, 제가 박스경제TV 나오면서 항상 보는 게 이 TV의 슬로건입니다. 잘 벌고 잘 살자. 네, 저도 잘 벌고 잘 살고 싶은데 저도 이제 벌고 살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벌고 잘 살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가 목요일 오후 2시에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